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소방시설론에 대해서 뒤쪽에 좀 더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보설비만 저희 하면요, 뒤쪽에 있는 소방시설, 소화활동설비 이쪽은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보설비 딱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비상방송설비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비상경보설비와 비슷한데 비상경보는 일단 제가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수동으로밖에 화재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다 그랬죠. 비상방송은 이제 수동이나 또는 자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뭘로 알려주는 걸까요? 당연히 방송으로 알려주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방송으로 알린다. 그 방송으로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난이나 또는 초기 소화 활동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비상방송 설비도 막 이걸 대중적으로 쓰거나 그런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게 많아요. 평상시엔 그냥 방송 설비로 사용하다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비상용, 소방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소방방송이 송출이 되는 거고 화재가 났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재 발생 사실을 단순하게 이제 방송으로 알려주는 거고, 방송으로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피난이나 또는 소화활동을 하게 되는 설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구성 요소에 가보면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조작부, 확성기, 음량 조절기, 뭐 증폭기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으로 뭐가 울리게 되면, 감지기가 울리게 되면요, 그죠? 당연히 그 화재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수신기로 들어가겠죠. 또는 기동장치, 맞습니까? 기동장치 쪽에서도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들어간대요. 증폭기. 그럼 얘는 미약한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어오는 음량은 작더라도 앰프 또는 스피커 쪽으로 나가는 음량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크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증폭기라고 얘기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증폭기란 부분을 통해서 뭐 바로 스피커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조작부라는 걸 통해서 스피커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스피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제 생긴 스피커, 그 스피커 모양처럼 똑같이 생긴 거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구성도도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긴 모양은 뭐 이렇대요. 책에 제가 넣어놨죠. 그럼 동작 순서 보십시오. 정말 단순해요.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또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럼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들어오면 앰프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어 있다. 앰프. 그럼 앰프가 동작이 되면 그 앰프에서 이제 스피커로 뭐가 나오게 된다? 음성이나 또는 이제 방송이 나오게 되는 설비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 설비가. 그래서 동작 순서도 한번 그냥 살짝 읽어보시고 구성품에 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 쓱 훑고 한번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성품도 중요하지만 요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용어의 정의는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자, 확성기래요. 소리를 어떻게 한대요? 크게 한대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자, 확성기가 같은 말이 뭐래요? 스피커래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음량 조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자, 여기 보시면 전류, 그죠? 전기가 들어오면 음량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크게 하거나 또는 작게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라는 걸 사면 또는 확성기라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음량 조절 버튼이 있어요. 그 음량 조절 버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증폭기, 미약한 음성을 어떻게 바꾼대요? 커다란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용어의 정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경보 방식이래요? 우선 경보 방식이랍니다. 보이십니까? 자, 뭐도 동일하대요? 자탐도 동일하대요. 맞죠? 그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배우면 나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원래 5층에 뭐 연면적 3,000을 초과했을 때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경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경보 방식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다음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16층 이상일 때 꼭 어떻게 경보를 발해라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경보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경보라는 건 뭐냐? 화재 인근층을 우선적으로 경보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종을 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뭐냐? 일제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제경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층의 경종이 또는 모든 층의 음향장치가 전 층이 다 울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우선경보 방식이 개정이 된 거라고요. 아셨죠? 그럼 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인근층을 우선경보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 2층에서 불이 났다. 자, 거기 밑에 가보면 기준이 나와 있죠? 2층에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래요? 발하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서 경보를 발하래요. 발하층 및 그 직상 하나, 둘, 셋, 4개 층. 그러니까 어차피 열과 연기는 하층보다는 어디로 올라가요? 상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불이 난 층은 경종이나 또는 뭐 사이렌이 달려있으면 사이렌을 울려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층들이 열과 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훨씬 크니까 그 위에 있는 층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경보를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나요? 2층 이상의 층은 그래서 발하층 및 직상 4개 층. 하 아닙니다. 직상이에요. 됐습니까? 자, 만일 1층에서 불이 났답니다. 자,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하층 및 여기도 똑같죠? 직상 몇 개 층? 4개 층. 플러스 자, 어디다? 지하층에도 경보를 울려주래요. 왜냐면 1층에 불이 났다는 건 1층이 피난층이잖아요. 그럼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올라와요? 위층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층이 어디예요? 1층으로 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그 1층에 불이 났다면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꼭 지하층에 전층 다 이제 울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에서 발하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발하층 및 여기는 직상층 맞습니까? 기타 지하층 또는 그 밖의 지하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디요, 여러분들? 1층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보니까 7층짜리 건물에 지금 2층짜리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그냥 우선경보 방식을 가정을 해서 한번 몇 층에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1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하층 및 직상 몇 개 층? 4개 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층, 전 지하층. 그래서 지하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지하층이 결국 여기를 다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지하층은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하층은 경종을 하나만 울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하층은 무조건 경종이 다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2층에서 불이 난다면 발하층 및 직상 몇 개 층? 4개 층. 됐죠? 네, 여기는 경종 안 울려줘도 되죠. 자, 여기 마찬가지. 이번에는 어디서 불이 났습니까? 지금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발하층 및 직상층 및 나머지 지하층. 맞나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우리가 무슨 경보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전 경보기입니다. 누전 경보기는 소방용 누전 경보기가 거의 없죠. 이게 일반 전기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얘 자체가 소방시설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 소방보다는 약간 일반 전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죠. 그럼 누전이라는 건 얘를 잡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누설되는 전기를 잡겠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전기가 누설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삐요삐요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네한테 알려주겠다. 야, 여기 전기 샜어 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구성품에 가보면 이 핵심 구성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변류기라는 부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신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류기와 수신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에 수신부와 변류기에 대한 건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특정 소방대 상물의 누구에게 알려준대요?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신부라는 것을 통해서 만일 누설이 됐다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인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관계인 중에서 이제 이 누전 경보기 근처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신부는 결국은 뭐예요? 아니, 누설 전류가 생기면 그 누설 전류가 생겼다라는 걸 누가 알려주냐면 변류기라는 게 알려준대. 변류기가 얘한테 신호를 주면 여기에 이제 여기 불이 났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수신부에서. 자, 그럼 변류기란 뭐냐?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검출해서 어디에? 수신부에 송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이 뭡니까? 변류기. 이름이 뭐라고? 변류기. 됐죠? 그리고 경계전로는 누전 경보기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에 원형 보이십니까? 이렇게 원형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얘 이름이 변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류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 가보면 뭐가 있어요? 수신부가 있죠. 그러니까 변류기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변류기를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전선 두 가닥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전선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계전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꼬마 전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꼬마 전구에 내가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들어가는 게 10이면 나오는 것도 당연히 10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근데 10이 들어가서 10이 나오는 걸 얘가 이제 검지하는 거죠. 경계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계전로에서 흐르는 나갔던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값이 같은지 이 변류기가 잘 보고 있다가, 이게 만일 달라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10인데 뭐 나오는 건 8이다. 그럼 중간에 어디 부분에서 2에 뭐가 생겼다? 누설이 생겼구나. 여기 IG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설 전류.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검출이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신부 쪽에 야, 여기 누설됐어. 전기 누설됐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그죠? 요 개념들 대신에 여러분들은 요 지금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요거 있죠.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셔라. 변류기가 어떤 부분이고 수신부가 어떤 부분이고 경계전로란 그 전기선, 변류기 쪽을 통과하는 전기선을 우리가 경계전로라고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챕터 15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시각경보기라는 게 나오죠. 여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올해도 여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탐에서만. 됐습니까? 근데 뭐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거란 법은 없지만 올해는 여기서 두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파트고, 예전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보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설비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소화 설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라 그랬잖아요. 경보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됐죠? 그리고 시각경보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개요 및 구성 요소에 가보면 자탐 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화염이죠. 그죠? 불꽃에 대해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한다. 스스로 화재를 인식한다. 누가? 감지기가.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감지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천장을 한번 쳐다보시면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얀색 플라스틱 같은 게 하나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있네요. 저게 다 뭐냐면 감지기예요. 이따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를 감지하는 애냐면 요런 애들을 감지하는 거야. 열이나 연기나 또는 불꽃. 그래서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냐면 수신기에 알려주는 거야. 그럼 수신기 쪽에서 화재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동시에 이런 음향이라는 게 울리죠. 그죠? 그래서 음향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소화나 또는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다. 그래서 초반에 불이 났을 때 이 자탐이 울리느냐 또는 자탐이 동작하느냐 동작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화재 상황은 많이 달라져요. 피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꼭 이게 동작을 해줘야만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거고 피해도 훨씬 적어지게 되겠죠. 진짜 중요한 설비다. 그래서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고 구성 요소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 발수 중감음이라고 해서 뭐라고 여러분들? 발, 수, 중, 감,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아 얘가 자탐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수중감음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제가 그림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현장에 화재가 났어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달려있는 이 플라스틱 하얀 감지기 같은 게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열이나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검지해서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주냐면 수신기 쪽에 신호를 보내줘요. 또는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불을. 그러니까 감지기가 울리는 걸 동작하는 걸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눈으로 먼저 본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나만 피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발신기라는 걸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눌러줘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변에 가보면. 뒤에 제가 사진이나 이거 넣어놨으니까 보면 아 저게 발신기구나. 근데 발신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친구들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감지기도 마찬가지야. 감지기도 그냥 천장 쳐다보면 있는데 뭐.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게 뭔진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다 감지기라고요. 아셨죠? 얘는 아마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르면 소리 나고 사람들 도망가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아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소방하시는 분이면. 그럼 화재 신호가 들어와요. 어디로요? 수신기라는 곳으로 들어온대요.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수신기. 화재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곳이죠. 화재 신호를 받는 곳이죠. 그럼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여러분들 표시등이라는 게 들어와요.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들어와서 아,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요 밑에 지구 표시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등. 이 지구등이 뭐냐? 그 건물에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가 불로 들어와요. 1층에서 불이 났으면 1층 불 들어오고 화재에 불 들어와요. 그럼 관계자가 봤을 때 야 여기 1층에 화재 났어. 얼른 가서 뭐 해야겠다?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 앞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계속 여기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 쳐다보고 24시간.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뭐를 달아줘요? 요게 이제 경종, 주경종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종이라는 것 또는 주음향장치라는 애는 어디에 다는 거냐면 이렇게 수신기 직근에 또는 수신기 내부에 달아도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가 들을 수 있는 음향장치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각각 이제 층마다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경종 울려줘야겠죠. 자, 이거는 누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제실자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따르르릉 하고 울렸는데 이걸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가 좀 불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듣질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우리가 시각경보기라는 걸 달아놔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각경보기. 아셨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소화설비가 연동이 돼서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동작을 했으면 그거에 연동해서 소화 설비가 같이 동작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수신기를 복합형 수신기라는 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연동을 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피난 설비, 이제 사람들은 아니 보세요. 이미 여기 울렸잖아요, 지금. 그럼 사람들 도망가면서 뭐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유도등이라는 피난 설비를 보면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고. 피난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일단 이거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또는 이제 초기 진압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탐이 울려주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겠죠. 그죠?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근데 그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종이나 사이렌을 달아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비다. 얘 이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날려요. 날립니다. 그런데 감지기 날렸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비상경보 설비가 되는 겁니다. 비상경보 설비는 그래서 제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요 자동 개념이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시스템 그대로 요것만 방송 앰프로 바꿔주게 되면은 비상방송 설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그냥 보시고. 자, 동작 순서 보세요.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화재가 감지가 돼요. 근데 내가 수동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뭘로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수신기에 그 화재 신호를 누가 감지기가 이제 보내주고 화재 발생 사실을 뭘로 알려주더라? 따르르릉 하고 음향장치인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알려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첫 번째 경계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한다. 발신 및 수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감지기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발신기를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PBL. 얘 이름이 감지기. 얘 이름이 발신기. 자,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수신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선 화재 신호를 뭐 한 거예요? 발신한 거죠. 얘 입장에선 화재 신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수신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신과 수신을 보낸 걸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이 구역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너무 넓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넓게 되면 이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에 연결된 요 전선 있죠. 여기서도 손실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신호가 유효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됐나요? 또 우리는 이 경계구역을 동별로 나눠줘야 되고요. 또 층별로도 나눠줘야 돼요. 이건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경계구역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은 뭐만 알고 계시냐면 경계구역에 대한 정의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해주는 장치다. 자, 직접 수신한다. 얘를 우리가 무슨 수신기라고 얘기하냐면 P형 수신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중계기를 통해 수신한다. 얘를 R형 수신기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제품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딱 보니까 야, 중계기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럼 R형 수신기예요. 수신기가. 자, 근데 중계기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얘는 P형 수신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표시도 해주고 따르르릉 하고 울려주기도 하고요. 얘 이름을 수신기라고 얘기한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 자동이나 수동. 이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정의가 나왔을 때요. 얘가 뭔지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경계구역 처음 했고 지금 수신기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이렇게 생겼어요. 수신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위에 빨간 등이 보일 거예요. 얘가 화재 표시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라는 게 여기 등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박스 보이세요? 박스, 박스, 박스. 이 하나하나 박스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그래서 이 경계구역에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불이 여기도 들어오고 화재가 났다라는 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수신기 입장에서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면 1층에 불이 났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만일 2층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2층에 불이 났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계구역을 확실하게 나눠줘야 돼. 이따가 나누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다음 세 번째, 중객이란 감지기, 발신기, 정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라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다. 자, 중계기는 감지기, 자동으로, 발신기, 수동으로 또는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기적인 접점이니까 접점이 붙었다라는 거야.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아령 수신기에만 달리고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여기다가 감지기라는 걸 설치하고요. 이게 감지기 여러분들 도시기호예요. 감지기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에 발신기라는 걸 설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수신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얘 이름이 감지기, 얘 이름이 발신기, 그리고 얘 이름이 수신기예요. 자,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뭐를 설치해 주냐면요, 땡땡땡땡땡 해서 이런 애를 설치를 해줘요. 자, 얘 이름이 뭐다? 중계기라는 애예요. 중계기. 그래서 중계기를 딱 보니까 이 중계기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형? R형. 중계기가 없으면 P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뒤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중계기라는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지금은 알고 계시고요. 자, 감지기 시험제 가장 많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애니까. 근데 뭐를 잡아주냐면 이런 걸 잡아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열이나 연기나 불꽃.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수신기에 야 여기 불났어 라고 알려주는 설비래요. 됐죠? 자, 발신기란 수동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어떻게 알려준대요?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다. 얘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내가 가서 직접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수신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이게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제 복도나 이런 데 이제 노출돼서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 가서 그냥 살짝 보십시오. 여기가 보면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경계구역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 5층. 근데 그 층의 면적이 넓으면 뭐 1층에 1구역, 1층에 2구역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능시험 스위치들이 있는데 뭐 이 기능시험 스위치들에 대해선 제가 봤을 때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소방학개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기능시험에 대한 것도 뒤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얘 이름이 뭐냐면 감지기입니다. 얘가 감지기죠. 그죠? 감지기.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 애예요? 자동으로 알려주는 애입니다. 자, 얘 이름은 뭐예요? 발신기.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는 애입니까? 수동으로 알려주는 애다. 자, 이름이 발신기라는 애가 있죠.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지나가다가 봤을 때 이게 발신기구나, 이게 감지기구나, 이게 수신기구나 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6번째, 시각경보장치. 자탐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 귀로 들을 수 있게 경종이나 사이렌이 울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청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귀로 듣지 못하니까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LED가 전멸하는 형태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 이름이 뭐예요? 시각 경보 장치입니다. 자, 거실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실. 8번째, 신호 처리 방식.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그죠? 뭐 이하 화재 신호 등을 송신하기도 하고 수신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방식을 얘기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감지기 있죠? 감지기를 까보면 거기 전선이 플러스 선 한 선과 마이너스 선 한 선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뭐 발신기를 거쳐 수신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결국 전선으로 인해서 수신기 쪽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맞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선. 근데 감지기를 까봤는데 선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이런 거 우리 연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되면 너무 편하죠. 왜냐면 선이 없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시계를 안 찾는데 그 워치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그죠? 워치를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 놓고 병 몇 개만 지나가게 되면은 금방 요 신호가 어떻게 돼요? 끊기거든요. 멀어졌다라고 신호가 핸드폰에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이나 또는 주변 장애물에 의해서 아직은 그 무선 방식이 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무선식도 우리가 소방에 들어와 있는데 얘를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그래도 가장 신뢰 있는 방식은 뭐다? 유선식이다라는 거. 또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겸용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유무선식에 대한 겸용도 들어가 있어요. 겸용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겸용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유선식이 있고 무선식이 있고 유무선식이 있다. 근데 뭐 요게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하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경계구역과 음향장치.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탐 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을 해야 된다. 다만 감지기 형식 승인 시 감지거리, 감시 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으면 그 성능 인증 받았던 그 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계구역 기본을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래요. 자, 제가 아까 경계구역이 뭐라 그랬죠? 발신 및 수신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구역.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신기를 딱 까요. 수신기를 딱 까보면 여기에 화재 표시등이라는 게 제가 아까 있다 그랬고, 자, 여기에 지구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구등. 근데 이 지구등이 결국은 뭐를 표시하는 애냐면 얘를 표시하는 애라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경계구역을 지금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1동이 있고 여기 2동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건물이. 근데 내가 이거를요 수신기에 그냥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표시를 해놨대. 즉 이 표시등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동이나 2동에서 불이 났어요. 아셨죠? 어디서 난지 모르겠지만 1동에서 불이 나든 또는 2동에서 불이 나든 관리자가 볼 때는 어차피 여기 표시등 한 개가 얘네 2개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여기 불이 났으면 여기 1동이나 2동에 불이 났으면 1동 따로 2동 따로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로 표시가 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야 이게 1동에서 불이 난 건지 2동에서 불이 난 건지 확실히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서 초동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동으로 묶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의 경계구역을 무조건 어떻게? 각동으로 묶어줘라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개 층도 미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층, 2층, 3층인데 이거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아버리면 여기에 1, 2, 3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관리인 입장에서는 야 여기에 화재 표시 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1, 2, 3층 불이 같이 들어오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야 이게 1층에서 불이 난 건지 2층에서 불이 난 건지 3층에서 불이 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줘라? 따로따로 해줘라.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1번에서 불이 들어오면 야 1층에서 불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빨리 가서 이제 1층 가서 어떻게가 아니고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동 조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를 같은 층이나 이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거나 또는 이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아버리면 됐습니까?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5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500제곱 이하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바닥 면적이 몇이 안 된대요. 500이 안 되면 그냥 하나로 잡으래. 왜냐면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이 면적도 중요해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 이하로 하고 길이도 50m 이하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층이야. 하나의 층. 하나의 층을 위에서 바라보니까 얘가 바닥 면적이 1000제곱짜리 층이었대요. 아셨죠? 길이는 50m짜리래요. 50m. 딱 보니까 600제곱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도 50m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는 경계구역을 몇 개? 지금 딱 봤을 때 일단 길이 기준으로는 50m 이하니까 이거는 경계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면적이 몇이에요? 1000이죠. 그럼 이 1000이란 면적을 보니까 얘가 600제곱 이하로 돼야 되는데 지금 600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쪼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600, 400 이렇게 쪼개는 것보단 이렇게 쪼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500대 500. 맞습니까? 자, 이렇게 쪼개버리면 여기 바닥 면적 600 이하 됐고 쪼갰으면 여기도 길이가 25m겠죠. 그리고 여기 면적 500 이하고 그러니까 600제곱 이하에 50m 이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수신기 쪽에 표시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 1층이다 라고 하면은 1층에 1구역 따로 표시가 되는 거죠. 경계구역으로. 1층에 몇 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면적이 너무 넓어도 예를 들어 1000제곱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이게 한 평으로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3 정도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평이야 여러분들? 3, 3, 9 330평이네. 정말 넓은 장수잖아요. 그 이거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아버리면 너무 넓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몇으로? 600 또는 길이가 몇 메타일 때 50이 넘었을 땐 50m 이하로. 맞습니까? 또 하나 더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면적은 600이래요. 근데 여기 한 변 길이가 몇 메타랄까요? 뭐 80m래. 80m. 자, 면적은 6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건 됐어. 이건 끝. 근데 길이가 넘었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걸 또 반으로 잘라서 50m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40. 자, 여기도 몇 메타? 40. 이렇게. 그럼 경계구역 1번, 경계구역 몇 번? 2번. 경계구역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600에 50이라는 수치 한번 살짝 보시면 좋고요. 면적은 60, 면적은 600, 길이는 50이에요.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에 1000이래요. 그래서 내가 주출래,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인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를 좋아했냐면 여러분들 농구 보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은 야구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 왜냐면 야구가 그 오픈된 시야, 제가 잠실야구장 자주 가거든요. 혹시 잠실야구장에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저 보시면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디서 날 바뀌었거니 하고 내가 인사 같이 해줄 테니까. 하여튼 잠실을 자주 가요. 제가 LG 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내가 자주 간단 말이에요, 잠실야구장을. 근데 갈 때마다 졌어요. 작년에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큰딸이랑 한 5번 갔나? 근데 큰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맨날 LG는 왜 맨날 지냐고. 근데 LG가 작년에 1위였잖아요. 믿지 못하겠지만 세빈아, LG가 1위야. 근데 LG는 1인데 왜 맨날 내가 갈 때마다 지냐고. 그래서 올해는 가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TV로 같이 보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좀 시원해지면 아빠 한 번 더 가자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애기들하고. 농구장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농구장을 아직 못 데려갔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농구장을 좀 자주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농구장에 보면 체육관 같은 데잖아요. 그죠? 자, 출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부 전체가 어때요? 다 보여요. 학교 강당도 마찬가지죠. 딱 내가 출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내부 전체가 다 보이죠. 학교 체육관 마찬가지잖아요.
출입구열면 내부 전체가 다 보이죠. 자, 그럴 때는 바닥 면적을 몇 제곱마다 자른대요? 1000제곱. 길이는 몇 메타? 50m. 자, 그리고 지하구. 자, 우리 법규에서 여러분들 지하구의 정의를 배웠죠. 지하구는 뭐라 그랬죠? 지하에 전력, 통신, 가스, 냉난방 이런 배관들을 집합 수용하는 곳이죠. 지하에. 왜냐하면 이게 도시 미관상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얘를 지하에 다 몰아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걔네는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를 몇 메타로 하래요? 700m. 그러니까 이 700m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 지하구 길이가 1000m래. 몇 메타라고 여러분들? 1000m. 그럼 얘 경계구역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얘를 700으로 나눠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복잡한 경계구역 개수 구하는 문제보다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떻게 보면 요 내용 하나 더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거 숫자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숫자 위주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단.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지금 1번 같은 경우 제가 방금 했던 거 1번 여기가 우리가 수평적인 경계구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수평적. 그러니까 수평적 경계구역이니까 옆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옆으로 자를 때. 그러니까 옆으로 경계구역을 자른다라는 건 또 면적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이 또는 뭐 층마다 또는 건물마다 여기를 수평적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단이나 경사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2번은 무슨 경계구역 기준이냐면 수직적 경계구역 기준이에요. 수직적 경계구역. 아셨죠? 그래서 경계구역에는 수평적 경계구역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수직적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 자, 수직적 경계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단이 있고 뭐가 있대요? 경사로. 맞나요? 자, 계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계단 얘기하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사로. 자, 경사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여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자,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이제 카트 끌고 이 아래층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층으로 올라가죠. 또는 위층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아래층으로 내려오죠. 그때 약간 경사져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요런 데. 그죠? 이런 데를 우리가 수직적인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엘리베이터가 어떤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일정한 공간이 있고 거기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엘리베이터 승강로라고 얘기하고.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 위에 기계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계가 달려있는 곳을 권상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다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들이죠. 린넨슈트. 린넨슈트는 예전에 우리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요즘도 있을 거예요. 외국 같은 데 많다는데 이제 예를 들어 10층에 있는 이불을 지하에 만약 세탁실이 있다면 그걸 세탁실로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위아래로 통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공간을. 그럼 통로를 하나 만들어요. 또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10층과 지하층 세탁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층에서 내가 만약 이불을 안에다가 린넨슈트라는 곳에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뜨리면 그 이불이 슉 하고 떨어져서 어디까지? 세탁실까지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공간.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린넨슈트. 자, 파이프 피트 및 덕트. 파이프 피트나 덕트는 이 안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파이프 피트, 덕트 이렇게 생겼다. 얘네가 위아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이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안에 뭐가 지나가냐면 전선이나 또는 배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십시오. 별도로 하래요. 몇 번과? 1번과 별도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경계구역과 또 별도로 여기는 따로 경계구역을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로 해야 된다. 다만 어디하고 어디만? 계단과 경사로만. 지하층과 계단 및 경사로가 지금 지하층의 층수가 하나일 경우엔 제외하고 별도로 또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하층에 있는 계단 경사로는 지상층에 있는 계단 경사로와 어떻게 해라? 별도로 봐라, 별도. 근데 지하층에 하나만 있다면 제외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건물에 갔는데, 건물에 갔습니다. 요 끝에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셨죠? 여기에 계단이 있대요. 계단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층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됐나요? 이런 층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바닥 면적을 내가 만일 1000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높이가 여기가 예를 들어 90m다 라고 한다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경계구역은 몇 개일 거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따로 나눠야 되니까요. 자, 수평적인 건 지금 여기가 1000이고요. 한 변의 길이 뭐 따로 없으니까 면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00을 넣으면 안 되니까 얘네를 몇씩? 500씩 쪼개줘야 되는 거야. 500씩.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경계구역이 10개가 나오겠죠. 수평적인 건. 됐나요? 자, 근데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수직적인 거. 자, 엘리베이터는 하나 있으면 무조건 한 개의 경계구역이에요. 여기는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계단이나 경사로는 여기 가보면 몇 메타마다? 45m 이하마다. 즉 계단을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높이가 90m라 그랬죠. 그럼 얘를 절반으로 잘라서 여기 또 여기 맞습니까? 해서 여기 2개 됐죠? 그래서 수신기를 여러분들 보면 여기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층에 1구역, 1층에 2구역, 2층에 1구역, 2층에 2구역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는 거야. 3층에 1구역, 3층에 2구역 그리고 계단 1번 뭐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계단 2번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즉 저런 쪽에서 불이 나면 여기에 바로 표시가 될 수 있게. 됐나요? 근데 만일 여기에 지하층 계단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또 지상층과는 어떻게? 무조건 별도로. 그리고 여기도 45m마다 똑같이. 근데 지하층의 층수가 1개일 땐 그냥 지상층에 포함시키래요. 아셨죠? 여기 가보면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그냥 별도로 하지 않고 지상층에 포함을 시키래. 왜냐면 지하 1층밖에 안 되니까 그건. 계단이 있다면. 근데 원래는 별도로 지상층과 지하층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별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경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보면 수평적인 경계구역이 뭐 있었다고요? 층마다 할 것. 그죠? 그리고 건물마다 할 것. 그리고 면적은 600에 50. 주출내일 땐 1000에 50.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지하구는 700. 이런 거. 자, 수직적 경계구역은 계단, 경사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리고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엘리베이터 이런 데 다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별도로 해야 되고 계단 경사로는 몇 메타마다? 45m마다.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은 어떻게? 별도로 경계구역으로 산정을 하고 됐나요? 근데 지하 1층의 계단일 경우에는 그냥 지상층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계산을 하더라 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고나 주차장은요, 여러분들 아파트만 보셔도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 틀림없이 뚫려 있거든요. 그 뚫려 있는 부분으로부터 5m는 경계구역 안에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고주차장인데
자, 여기가 60m래요. 근데 여기가 15m인데 이쪽이 항상 외기에 접해 있대요. 외기. 그럼 이 외기와 접하는 요 부분. 자, 몇 메타? 5m. 요 에메랄드 색으로 칠한 요 색 있죠? 요 부분은 경계구역에서 제외를 해라. 즉, 요거 날리고 몇 메타만? 여기 10m만. 그럼 60 곱하기 10해서 얼마? 여기 하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600제곱 이하로 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을 하더라. 왜냐면 여기 외기에 접한 부분은 그나마 바깥쪽하고 가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피난하기가 쉽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m 정도 그냥 살짝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같이 설치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우리가 감지기를 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나 제연 설비도 화재 감지기를 달거든요. 왜냐면 걔네도 화재를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탐에만 감지기가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 경계구역은 그 소화 설비가 물을 쏘는 구역,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물을 쏠 수 있는 구역을 방사구역, 그리고 제연 설비가 동작하는 구역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연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구역 자탐 기준에 가져가지 말고 얘네는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제연 설비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걔네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음향장치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 비상방송하고. 근데 여기 주음향장치에 대한 기준,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디다 설치하라고요? 수신기 내부나 그 측근. 왜냐면 이건 누가 듣는 거다? 관계인이 듣는 거다. 지구음향장치는 당연히 제실자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비상방송 설비 기준하고 어떻더라? 우선경보 방식 기준이 똑같더라. 근데 반대로 일제개방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계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음향장치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수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에 대한 특징 정리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감지기라는 게 나와요. 그 감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수신기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